여러분 옛날에 한참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유행했던 적 있어요. 기억하세요? 주방 소품들을 전부 하얀색이나 베이지 톤으로 통일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비워진 주거 환경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미니멀리즘 트렌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새로운 거 안 사고 원래 있던 거 쓰는 게 미니멀리즘이지. 멀쩡한 거 다 갖다 버리고 겉으로만 미니멀해 보이는 거 새로 사서 갈아치우는 게 무슨 미니멀리즘이냐. 그건 맥시멀리즘이다. 뭐 이런 주장들. 근데 제가 인프라 6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리고엔스 리서치를 하다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그가 보그 잡지에서 자기 집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창에서 사람들이 리고엔스가 미니멀리스트냐 아니냐를 놓고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이 시작이 된 댓글은 이거였어요. 리고엔스와 그의 팬들 사이의 대비가 흥미롭다.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맥시멀리스트인 경우가 많은데 정작 그 자신은 삶에서 굉장히 미니멀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밑에 이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물건이 꽤 많아 보이는데 그냥 집이 넓어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닐까? 난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지만 내 물건들을 저 정도 크게 아파트에 넣어두면 나도 꽤 미니멀해 보일 것 같은데? 하하. 벌써 재밌죠? 그 다음 댓글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아예 안 갖거나 특정 개수 이하로만 유지하는 게 아니야.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공간에 두기로 선택한 것들에 다 이유가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건 두지 않는 거지. 리고엔스는 모든 물건에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게 바로 미니멀리즘이야.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미니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대 미니멀리즘은 결국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킴 카다시안이나 리고엔스 집처럼 마치 미술관 같은 그런 미학을 추구하면서도 또 공간은 엄청 넓고 물건은 또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 댓글 논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니멀리즘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비 문화 안에서 하나의 미적 취향으로 작동하는 미학적 미니멀리즘이 있고 자본주의적 소비 자체에 저항하는 삶의 태도로서 철학적 미니멀리즘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방향이 반대로 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다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다 보니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맞았어요. 현대 미니멀리즘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 두 축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미니멀리즘을 자본주의 문화와 미학의 산물로 보는 관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교 같은 철학적 수행과 연결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문화 비평가 카일 체이카는 The Longing for Less라는 책에서 미니멀리즘의 역사를 추적하는데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1960년대 미술에서 시작해서 건축으로,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라이프 스타일 산업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 미니멀리즘은 덜 소비하는 철학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소비 스타일이 되어버렸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스토어, 에어비앤비 인테리어,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뭐 감각적인 카페들, 뭐 킴 카다시안이나 리고엔스 같은 사람들의 집, 다 좀 비슷한 느낌이죠. 하얗고 비어있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미학. 체이카는 이게 각자의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미적 템플릿이라고 봅니다. 미니멀리즘 미학을 갖추기 위한 소비는
덜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사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리고엔스가 인터뷰에서 디자인이 아름다워서 이솝 브랜드만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또 킴 카다시안의 집에 있는 소파는 약 8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건의 양은 줄지만 미니멀리즘 미학을 갖추기 위해 선택되는 모든 가구와 제품 하나하나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죠. 그리고 그들이 제품이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공간 활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공간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구 배치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공간을 그냥 비워두죠. 이 비워둔다는 선택이 옵션에 존재할 만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부자들의 것이라는 논쟁의 핵심이 되겠죠. 현대 우리가 말하는 미학적 미니멀리즘의 시초가 1960년대 미술이라면 철학적 미니멀리즘의 시초는 무엇일까요? 철학적 미니멀리즘을 적게 소유하며 단순하게 사는 철학으로 정의한다면 그 기원,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고대 그리스의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있대요. 대표 인물은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인데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여러 철학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 실려있는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보면 그는 어느 날 쥐를 보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쥐는 집도 없고 침대도 없고 부엌도 없지만 잘 살아가죠. 하지만 그에 반해 인간은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버리고 길거리나 큰 항아리 같은 곳에서 생활하거나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대요. 처음에 그는 컵을 하나 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손으로 물을 마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에게 또 배웠군. 그리고 컵을 버렸대요.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간 이유는 돈, 권력, 사회적 지위, 사치 같은 사회 규범을 비판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사회가 부끄럽다고 정의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철학자들은 디오게네스를 최초의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한다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니멀리즘의 시초는 반자본주의적 태도에 뿌리를 둔 철학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선불교 철학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선불교는 깨달음을 이론이나 이런 경전이 아니고 직접적인 체험으로 얻으려는 명상 중심 불교라고 해요. 인도에서 시작된 명상 전통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으로 퍼진 불교 정신인데요. 선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 속 깨달음이기 때문에 차 마시기나 청소, 요리 같은 것들도 수행으로 정의한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지점은 이러한 선불교 철학 정신이 일본의 젠 미학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선불교가 강조하는 단순함, 비움, 현재 순간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와비사비, 공, 말하는 것들을 통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었던 개념이 물질적인 형태로 전환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과 실체가 공존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깔끔해 보이기 위해 비운다는 미학적 선택이 아니고 비움이라는 게 하나의 존재 방식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킴 카다시안의 집처럼 비어 있어 보이는 것과는 철학적 기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말차가 유행하면서 일본의 차 문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차 미학이 포함된 젠 에스테틱이 같이 유행했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의 젠 미학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20세기 이후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연구가 많다는 거예요. 일본 학자 다이스츠 테이타로 스스키는 젠 앤 재패니스 컬처라는 책을 통해서 서구의 일본의 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제로 서구권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스즈키는 젠을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미학적으로 재구성했다고 주장해요. 현재 우리가 젠 에스테틱 할 때 떠올리는 것들은 일본 정원, 다도, 간결한 건축, 여백 같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서로 다 다른 전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 정원은 귀족 문화가 기원이라든지 다도는 사무라이 문화가 기원이라든지 건축 미학은 다른 여러 미학 전통이 기원이라든지 즉 스즈키가 책에서 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의 기원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해서 로버트 샤프 등 현대 불교 학자들은 스즈키가 일본의 군국주의적 성격이나 복잡한 종교적 맥락은 제거하고 서구 지식인들이 좋아할 만한 개인적 영성과 미니멀한 미학으로 젠을 수출한 것에 대해서 젠 내셔널리즘 혹은 젠 로맨티시즘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20세기 초 서구 예술가들은 일본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스즈키가 정의한 젠 철학에서 영감을 받게 되고 그것이 현대 미니멀리즘 미학, 디자인, 예술 작업들과 연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니멀리즘의 정신적 뿌리는 동양의 선불교에서 왔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즐기는 그 힙한 미니멀리즘 미학은 사실상 서구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한 동양의 이미지였던 셈이죠. 그래서 문화연구에서는 젠 미니멀리즘을 일종의 문화적 신화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그렇게 현대 미니멀리즘은 불교, 스즈키가 정의한 일본 젠 미학, 서구 모더니즘이 모두 섞여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 디자이너들과 서구 모던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젠 미학은 디지털 미니멀리즘까지 이어지게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디자이너가 잘못된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TV 리모컨을 예시로 드는 영상을 봤어요. 리모컨에는 평생 우리가 한 번도 누르지 않는 버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는 영상에서 좋은 디자인은 심플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것만 놔두고 비워둔다는 것은 UX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가 너무 많은 인터페이스로 인해 행동을 지연할 여지를 축소해버리죠. 여기서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미학적으로 예쁜 디자인을 넘어서서 사용자를 설계자의 의도대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통제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첫 번째는 인지 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정보와 버튼을 최소화할수록 쓰기가 편해지니까요. 두 번째는 주의 경제 문제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끌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돈이죠. 그래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집중을 유도하게 됩니다. UX에서의 미니멀리즘은 사실 경제적 전략입니다. 즉 겉으로는 철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현실적인 비즈니스 논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반자본주의 태도에 뿌리를 둔 철학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심리적 수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리암 마이너스라는 문화, 정치, 생태학 조교수는 Less is not enough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 미니멀리즘이 정리, 미니멀 라이프, 디지털 디톡스 같은 담론으로 퍼지면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지치는 이유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노동 착취라든지 과잉 생산, 끊임없는 소비 압박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정리하세요. 마음 챙김하세요. 미니멀하게 사세요. 이런 거죠. 이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마이스너는 이걸 자본주의의 탈정치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책 제목이 Less is not enough이고 단순히 덜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곤도마리에 기억하시죠? 자신의 정리 철학에 대해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걸로 책도 내고 방송도 만들고 그랬었죠. 근데 곤도마리의 정리 철학이 미국에서 왜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잉 소비 사회입니다. 근데 곤도마리에는 소비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새 물건을 사지 말라 이게 아니고 지금 가진 것들 중에서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버리라고 말하죠. 이게 쓰지도 않을 물건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 소비 자체에 지쳐 있다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곤도마리의 철학이 일종의 해방감, 출구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물건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과잉 소비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을 개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작동한 거죠. 앞서 Less is not enough 이라는 책을 쓴 미리엄 마이너스는 그녀의 또 다른 연구를 통해 바로 이 지점에서 곤도마리의 정리 철학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곤도마리의 버리기 방식에는 계급적인 위치, 젠더 역할, 부모 역할과 같은 사회적 위치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꼬집었어요. 근데 실제 곤도마리의 정리 철학을 어떤 집단이 많이 실천하는가 보면 대체로 중산층이고 여성이고 부모 중에 특히 엄마의 비중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너는 곤도마리의 정리 철학은 사실상 좋은 엄마, 좋은 주부, 좋은 중산층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곤도마리의 정리 철학 같은 방식이 포함된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이 역설적으로 새롭고 더 의식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소비 자체를 완전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물건의 개수와 무관하게 설레는 것만 남기라는 거니까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을 재차 소비하게 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면책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마이스너가 정의하는 곤도마리의 방식이란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광고, 소비 압박, 대량 생산 같은 사회 구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리를 못했으니까 정리 방법을 배우자와 같은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고 삶이 정돈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즉 버리는 행위는 자기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너는 이것을 헬스나 명상, 자기개발, 자기투자와 같은 행위로 설명해요. 마이스너의 결론은 곤도마리의 정리 철학은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공간을 정리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자본주의 소비 구조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판은 곤도마리에 뿐만 아니라 미니멀리즘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자주 적용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리고엔스의 집에는 의자 형태를 하고 있지만 너무 불편해서 의자로서 기능하지 않는 오브제가 있어요. 그리고 리고엔스도 그 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편의성이나 실용성이 아니라 의자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미학적 관점이나 이 의자가 나에게 주는 느낌, 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고엔스는 자신의 집이 수도원 같은 느낌이길 바랬고 그 안에서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인트로에서 소개한 댓글 중에 모든 물건에 의미가 있다면 미니멀리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집에 존재하는 모든 조형물과 침대 주변에 깔아놓은 군용 패브릭 하나하나까지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와 존재 이유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럭셔리 패션 시스템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본주의 안에서 안티 컨슈머적인 미학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미니멀리즘의 철학적
예술적, 미술적 그런 개념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고르고 섞어서 원하는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권력이죠. 그리고 실제로 리고엔스 자신도 이 모순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현실적이고 솔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리고엔스의 미니멀리즘 논쟁에 달린 댓글 중에서 마지막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하나의 철학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억만장자가 되는 것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돈이 많을수록 미니멀리즘은 더 쉬워지기도 하죠.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건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즘은 그냥 취향이거나 자기한테 맞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다만 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 제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미니멀리즘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지점에서 보고 계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